거시경제 측면에서 이 정부의 시작과 끝을 저는 이제 한마디로 결산을 해보라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 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민주당이 오로지 책임지는 21년도 4.6% 고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평균 1.7%,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네요. 이 숫자는 우리가 실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잠재 성장률 2%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다음으로 나라 국간 사정입니다. 21년도에 61.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누적 87조가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세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부총리님, 네. 작년도 조세 부담률이 얼마로 좀 추정이 됩니까? 작년도가 네. 지금 18% 정도. 네, 맞습니다. 17.7%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끌어올렸던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킨 겁니다.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경기 부진 속에 이제 우리 모든 경제 주체의 활력 지수가 지금 땅바닥에 있습니다. 가계 소비 증가율 지난 2년 연속 1%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 위기 때나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 투자, 이거 심하게 꼬그라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2%고요. 전 정부의 평균치 2.6%의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작년에는 1.3% 마이너스입니다. 기업 투자 절대치가 줄어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23년도에 7.5%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일시 반등했습니다만은 22년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부총리님, 네. 이 거시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상용 근로자라고 그럽니다.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산층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 근로자는 2년 동안 10만 6천 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금 보시죠. 명목 임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제 임금은 3년 전에 비해서 0.7%가 떨어진 거죠.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도 생활 수준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 침체 직격탄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파탄 수준입니다.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했고 금년 들어 2개월 동안 20만 명이 줄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자 비중이 작년에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총리님 맞죠?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아직 내수나 그다음에 경제의 어려움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도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저는 성과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저희가 22년도, 23년도는 글로벌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였습니다. 물가가 6%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출이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물가도 안정세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한 오버슈팅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채 의존 경제가 심화돼서 이 부분을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년 만에 가계 부채 비율이 감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아시겠지만 매크로 전체 비율이 네.
해서 전체적으로 가계,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부채 비율 자체가 저희가 2000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 뭐냐면 그만큼 체질이 개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네,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지만 저희는 체질 개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다음에 약자 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인구 위기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소득 분배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자체도 출생률, 예. 제가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물가, 그다음 고금리에 따른 이런 오버슈팅이 오래 갔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내수와 그다음에 이 경기에 있어서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최근에 관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리가 더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민생 안정과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주어주신 표 중에서도 21년 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20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21년도는 그래서 4.6%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련된 제가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득이 지금 말이 아니죠. 4분의 3이 지금 최저생계 미만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 소득 미만. 예, 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부채가 줄었다 하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은 절대적인 부채를 좀 늘고 있죠. 절대치는. 예, 그래서 100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율이죠.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3배 좀 올랐습니다. 0.51에서 1.67로. 그리고 창업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죠. 2년 만에 23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자, 부총리님, 부총리 아까 아침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년 만에 크게 이게 침체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웃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거시원스러운 그렇죠, 그것이 예. 그건 아니라고 최근에 들은 네.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상당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유동성 파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글로벌 복합 위기의 부작용 자체가 저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고 그다음 무겁게 우리 민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이 생각보다도 오래 갔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네네.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구조적인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제가 필요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서 우리 부총리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변명이 아니고 경제적 실상에 관해서 물어보시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좀 드리는 정확히 같이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부 출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저거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빨리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한도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지키고 혁신적인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연착륙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가 국민의 한로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내는 선도적 역할을 요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처방을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가 무한 책임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장 견인 정책을 펼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시장이 기업이 다 알아서 잘한다. 정부는 뒷짐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 방관자의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상황, 생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정책 봅시다. 적극적인 통화 금융 정책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금리와 통화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있잖아요. 재정정책이었죠. 우리 재정정책은 그런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징을 갖죠. 첫 번째가 이제 부자 감세 정책이죠. 두 번째가 초긴축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발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감세 정책 왜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저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까스로 극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경제 회복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나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국가가 역할을 못해서입니까?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자유방임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통한 그런 경제 활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의 효과는 그러니까 조세 정책과 재정 지출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약자 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원 확보라는 게 증세를 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나눠줘가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지금 관세 쇼크라든지 글로벌 그 통상에 있어서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정부가 끝나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설정은 전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제가 참고를 하셔서 충분한 국가 의견을 무한 드렸고요. 자, 책임주의는 예,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기 있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죠. 그리고 성장은 작년에 1.4%, 23년 1.4%, 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87조의 세수 결손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는 관역 없는 화살이 되고 만 겁니다. 긴축 재정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긴축을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고 우리 미래 산업 경쟁을 자유로운 R&D 예산의 경우에는 비리 카르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나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 현장 이탈 등 연구 기반이 와야 되는 교각 사료의 참사가 생겼죠. 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의도했던 재정 건전성을 달성했습니까?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하기로 했죠. 달성하셨습니까? 네, 올해 예산은 있지만 지금 추경 예산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 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과거 이야기를 하시죠. 마이너스 3.9%, 24년 마이너스 4.1%입니다. 3%에서 크게 벗어났죠. 조세 감면 법정 한도 3년째 준수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죠? 자, 파면 대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보시죠. 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 상황을 제가 모르고 저 말씀하신 걸 평가한 네.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있어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 다음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세수가 그때는 굉장히 초과 세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과열이 됐고 오히려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그 과거 2년 저희 정부의 2년 동안에 그 세수의 예, 문제, 잘 재정의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다시 한번 부총리께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변명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계시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출발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비병 격정 낙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추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31일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 뭐 내수나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뭐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업이나 그다음에 가계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재정의 규모와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속도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한 1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한 추경을 왜 이제 제출하셨습니까? 뒷북 그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십니까? 1사분기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국정협의체에 나와서도 양당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늦게 대출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그렇지만 자.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죠. 그때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 동지알 비상계획이 터져서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 지원 예산이죠. 그것을 빨리 담았어야 했죠. 그럼 빨리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실시를 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때 뭐 재정 전문가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분의 말씀에도 모순이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아니, 재정이라고 무슨 하는 건 제가 말씀인지 잘 예산이 모르겠어요. 통과되면 1사분기에 집행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으면은 추경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사분기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하셨어요? 네, 신속 집행이 작년보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좀 진도가 늦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2월까지 3월 달까지 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3월 숫자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에 제가 좀 말씀 좀 더 할게요. 자, 추경 규모의 이제 적정성입니다. 12조.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GDP 갭을 있지 않습니까? 0.5에서 1.3. 이 정도까지 잤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급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의 GDP 갭을 메우려고 하면은 추경소에는 35조에서 140조가 되는 거죠. 저희 자, 국- 그러면 네. 이번에 정부가 가지고 12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반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채시장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GDP 갭 부분이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내수가 꺼져 있는데 그 내수를 저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재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건 의원이 너무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는 허영 의원님의 소개로 춘천 건병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정부에 바라는 것이 금연 상태에 있는 경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응급 구조, 긴급 수혜입니다. 그 정도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독일 과감하게 대전 분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륙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이 나라 경제는 살아나겠구나라고 해서 투자 자본이 보이는 거예요. 주식이 상승하고 환율이 제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은 시장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시장에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정책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실금 추경, 무늬만 추경으로서는 정부 재정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이 이번 정부가 저지른 경제 실책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의 정책 실책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과 경기일이 구조적 경영계의 유능한 국가 역할, 응급 구조사, 경제 해결사 역할을 등록하라는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실패에 대한 경험, 과거 경험이나 숙고,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제도 설계와 성과 검증이 없는 무모한 성장 정책이 국민 경제에 얼마나 깊은 예상을 끼치는지 이번 정부가 추진한 교육, 노동개혁, R&D 투자 정책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정책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 반응을 경청하고 그에 맞춰 정책 제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에 귀갖고 정책 지도자들의 정당한 전을 힘으로 누르려는 독선 행정은 정책 실패와 국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정권을 넘어서는 정책 수대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로 뉴딜투자, 벤처투자,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 우리 경제의 미래 활로를 이용한 정책이 일거에 척결되었습니다. 경제에는 정책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정책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계속 도는 계기입니다. 전 정부의 잘된 정책 한 개를 찾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결실을 보게 하는 게 100개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국가와 미래의 발전에서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좋은 정책을 개선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